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어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했습니다. 국회에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사흘째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 직전 논란이 됐던 법 왜곡죄 일부 조항을 수정해 상정했고 지금 이 시각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어제 긴급회의를 열어 수기 없는 사법개혁 법안 추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만나 정치권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월 26일 목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화요일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여권이 추진하는 사법 3법 중 법 왜곡죄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이어가면서 반대하고 있죠. 네, 어제 오후 법 왜곡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조배숙 의원이 오후 4시 47분쯤 첫 주자로 본회의 연단에 서면서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여야가 밤새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 24시간이 지나면 법여권이 의석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만큼 오늘 오후 5시쯤 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법 왜곡죄법은 판사나 검사가 잘못된 법령을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고 했었지만 본회의 상정 1시간 반 전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원래는 민사든 형사든 법관과 검사가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이걸 형사사건으로 한정하면서 범위를 좁혔고요. 네. 또 어떤 게 법을 왜곡한 행위인지에 대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며 사실을 인정한 경우처럼 좀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문구가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거나 표현을 좀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외 조항,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조문의 추상성이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겁니다. 네. 어제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유감을 표명했죠. 네,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어제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각계 우려 표명에도 충분한 공론화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수기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 왜곡죄는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재판 소원은 재판 지연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 그리고 대법관 증언도 사실심 부실화 같은 부작용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에 법 왜곡죄법이 처리되면 그다음으론 재판소원법이 상정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언법을 오늘과 내일 각각 상정해서 하루에 하나씩 처리할 예정이고요.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로 각각 맞대응할 예정입니다. 네. 연일 새 역사 쓰고 있는 코스피 어제는 6,000선을 처음으로 넘었는데 우리 증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1% 오른 6,022로 출발하면서 개장과 동시에 처음으로 6,000피를 넘어섰습니다. 장 중간에 약간의 오르내림이 있긴 했지만 결국 6,083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코스피가 6,000포인트를 넘은 건 지난달 22일 장중에 5,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서 불과 한 달 만입니다. 네. 이틀 전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그 덕에 시가총액도 5,016조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5,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네. 코스닥까지 해서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5,656조 원으로 프랑스 증시를 추월하면서 세계 9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현 정부 들어 진행된 주주 친화 정책의 영향도 있고 또 무엇보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 덕분인데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메모리 칩 주문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데다가 디램 공급 부족 현상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최대 7배까지 오를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 국내외 투자은행들은 올해 코스피 고점 전망치를 평균적으로 7천 중반까지 내다보고 있고요. 네. 노무라 금융투자는 최대 8천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랠리가 너무 거침이 없어서 그럴까요? 코스피 공포지수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언제든 코스피가 내려앉을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가 이제 시장에 있는데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전날보다 2.83% 올랐습니다. 이게 원래는 코스피 지수가 떨어질 때 올라가는 지수인데 최근에는 코스피가 오를수록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불안해하는 이유로는 이 빚내서 투자하는 B2가 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조정장이 오면 이 빚낸 사람들이 못 견디고 던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가 있고요.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두 기업의 성장세가 조금이라도 둔할 기미가 보이면 바로 증시가 흔들릴 거란 불안이 있는 겁니다. 예. 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네, 국회는 어제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보유한 자기 주식, 그러니까 자사주를 소각하게 하는 건데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을 해야 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서 한 주당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 보니 한국 증시에 대한 저평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예. 다만 기업들은 이렇게 마땅한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한국에선 자사주가 사실상 그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로 인해 적대적 인수합병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집권 2년차를 맞아서 처음으로 국정연설을 했는데 주요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지금이 미국의 황금 시대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관세 정책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끌어냈다. 관세가 미국 경제 호황의 1등 공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관세가 위법이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고요. 그러나 거의 모든 나라와 기업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네. 앞으로 관세를 더 강화해 미국인이 내는 소득세를 대체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공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란 문제에 대해선 이란과 협상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미 유럽과 미군 기지를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고 미국 본토에도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평화를 추구하겠지만 미국을 겨냥한 위협에 맞서기를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부분은 미국 야권에 대해 원색적으로 공격을 한 건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있는 민주당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다 미쳤어요라고 하자 네네. 이를 지켜보던 민주당 의원들이 소리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말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때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대만 회원 20만 명의 정보도 함께 유출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어요. 네,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INC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추가 조사한 결과 대만 쿠팡 회원들의 개인정보 20만 건이 유출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지난해 중국 국적의 한 전직 직원이 이 3,300만 건에 달하는 한국 회원 정보를 무단 유출한 게 알려졌었잖아요. 네. 그때 대만 회원들의 정보도 함께 유출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원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배송 주소와 일부 주문 기록으로 쿠팡은 결제나 금융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네. 대만 정부는 쿠팡 대만 법인에 대한 행정 검사를 실시할 거고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쿠팡은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만 회원들에게 1인당 45,000원 상당의 보상 쿠폰을 지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자, 3대 특검이 풀지 못한 17가지 의혹을 수사하게 될 2차 종합특검 어제 출범했죠. 네, 내란과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팀이 어제 정식 출범했습니다. 네. 경기도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었는데 권창영 특검은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17개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인데요. 특히 계엄 모의 과정이 담긴 노상원 수첩이 관건입니다. 네. 내란 특검은 장기 독재 목적으로 1년 이상 계획한 계엄이었다면서 그 증거로 이 수첩을 제시했었는데 네네.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수첩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관련자 조사부터 다시 해야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을 무마하려 했던 의혹도 이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 특검은 최대 150일간 활동하게 됩니다. 네. 자, 지금 그 북한 노동당 9차 당대회 관련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어제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이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했는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좋게 못 지낼 이유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속보에서 전해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안전하게 출발하고 계시죠?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는 김해 분기점 부근에서 트레일러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조금 전에 됐는데요. 덕천 종점 부근부터 8km 구간 정체가 심하니까요. 감안해서 운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청주 영도고속도로 청주 쪽으로는 문의 1터널을 나오자마자입니다. 1차로에서 사고 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터널 진입하기 전부터 미리 차로를 바꿔서 운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이고요. 서창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반월터널에서 부곡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김선영 대표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 엔비디아 실적을 대기하는 모습으로 시작됐는데 마감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마감도 좋고요. 엔비디아도 좋고 다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대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이 좀 장중에 있었어요. 장 마치고 방금 이제 발표가 됐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AI 우려감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 이것도 조금 감소를 하면서 확실히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총 상위 10개 기업이 모두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M7도 종가 기준으로 모두 상승세를 보이면서 잘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65% 정도 오른 49,492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1.27% 오른 23,154포인트, 그리고 S&P 500은 0.81% 상승한 6,946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잘했습니다. 네, 최근 잘 나가던 샌디스크 주가가 한 투자 보고서 때문에 급락했다고요? 네, 그 시트런 리서치라고요. 여기가 이제 공매도를 전문으로 한 투자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보통 이런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직원 수가 한 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업 보고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름 정도는 들어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샌디스크 주가가 고점에 다다랐고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이끈 낸드 플래시 공급 부족 현상이 신기루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일단 그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낸드 생산을 늘린다라는 발표를 하면 샌디스크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 팩트라고 보실 수 있는 게 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1위가 낸드 쪽이 1위가 삼성전자예요. 35%고요. 이에 반해서 샌디스크는 15% 정도 제가 알기로는 한 3, 4위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낸드 시장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우리의 또 자랑스러운 기업들이죠. 두 기업의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을 합하면 50%가 넘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냥 같이 해가지고 야 우리 생산량 늘려 이러면 다른 기업들 다 죽는다는 얘기고요. 야 우리 생산량
당장 하지 말고 이제 좀 기다려보자 하면은 가격을 또 확 올릴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시트론 리서치가 나온 이런 자료들은 이제 팩트에 가깝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낸드플래시 공급 부족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공급 부족 현상이 왜 나오냐면은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생산 안 해서 그래요. 근데 그들이 만약 생산을 뭐 다시 한다라고 하면은 공급 부족 현상이라는 단어는 뭐 하루도 안 돼서 사라질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자료는 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샌디스크 주가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샌디스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체력이나 이런 어떤 퀄리티, 이제 밸류보다 오히려 좀 빨리 올라간 느낌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샌디스크도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던 기업들이고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여력은 충분히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 하지만 잠깐 쉬어가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엔비디아 실적 궁금해하신 분들 많을 텐데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이게 뭐 매출도 그렇고요. 주당 순위 EPS도 그렇고 마진율도 75%를 찍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대한 어떤 기대치인데 기대치조차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게 사실은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제 아무래도 몇 년 전보다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내려놓고 계신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니까 월가에서도 이제 이른바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치를 예전만큼 강하게 내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예상치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이제 이게 보통 비트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실적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일단 현재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향으로 칩을 하나도 팔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H200칩을 아직 팔지 못했는데 예. 중국이 사실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중국한테 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무시한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거는 올해 아마 언제쯤 재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엔비디아가 중국 쪽에 H200칩을 팔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찍히지 않았던 매출이 추가로 더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매출 기대치는 사실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중국 시장이 쉽게 열리진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칩을 가지고 밀당하고 있는 게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 여유는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는 중국 매출이 아예 없었던 작년보다는 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투자 가치나 뭐 이걸 바라보는 시각은 올해도 좀 유지하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미국 나스닥 지수 상승률을 올해도 압도하고 있다고요? 네, 이제는 그냥 우리나라 지수 위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랑 나스닥의 상관관계가 최근에 좀 많이 낮아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 확실히 상관관계가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올해 코스피가 44.36% 오른 동안 나스닥 같은 경우는 1.63%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나스닥이랑 S&P 500은 사실 수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거기서 더 올라라고 하는 건 사실 되게 욕심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것들이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살펴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증시랑 가장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건 대만이에요. 근데 네. 대만이랑 우리나라랑 구조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1, 2위가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들은 TSMC와 폭스콘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의 기업들끼리 역시 AI가 붐이 불면서 주가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가장 핫한 우리나라 관련 ETF들 간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네, 우리나라 관련 ETF들도 사실 너무 좋게 마감이 잘 됐어요. 제가 보통 EWI나 FAKR, 코르 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EWI는 3.77% 올랐고요. FAKR은 3.58% 그리고 코르 같은 경우는 10.96%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잘 났으니까 아마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 좋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6,0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제가 따져보니까 기자님과 5,000포인트 넘었다고 얘기 나올 때가 딱 불과 한 달 전이었더라고요. 예. 이 한 달 만에 1,000포인트가 올라간 건데 이게 사실 파죽지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진짜 너무 맞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걱정돼요.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이게 빨리 올라가면은 그만큼 나중에 식을 때 정말 빨리 식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식는 시기에 우리 항상 개인 투자들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라도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 계속 하시라는 말씀을 일단 좀 중간에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보니까 수급 순환도 현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어서 기대감을 좀 크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현재까지도 코스피는 전 세계 지수 중에 압도적인 상승률 1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5,000포인트 그때 돌파하고 기억나시겠지만 좀 잠깐 쉬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상승 각도가 오히려 5,000포인트를 달성할 때보다 더 빠르게 각도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쉬어가는 적정 조정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코스피 역시 반도체가 업황을 이끌었죠.
네, 어제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추가 하나 더하라고 하면 보통 자동차가 많이 끼는데요. 어제도 네. 이 두 업종이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이른바 AI 파괴론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메타와 AMD 간의 어떤 파트너십 소식으로 좀 진정이 되면서 극단적인 AI 공포 심리 좀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젠스항 CEO가 얘기한 게 일단 데이터 센터 매출이 13배가 늘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뭐 월가는 걱정하지만 실제 이제 필드에 있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여전히 AI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이런 내용을 얘기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좀 발맞춤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는 어제 현대차가 이끌었는데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더하기 로봇 관련 기업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아쉬웠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코스닥은 강보건이 어제 나왔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제 코스피를 이끌었던 게 현대차 그룹이 새만금의 AI, 수소, 뭐 로봇 투자 소식에 해당 테마주들이 움직이면서 어제 조금 코스닥을 좀 받쳐준 느낌이 있는데요. 코스닥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의 뭐 또 1차, 2차 벤더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1차, 2차 벤더들이 지금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낙수 효과로 떨어지게 되면은 코스닥 쪽으로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도 투자 가치 자체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기업들을 잘 선별해내는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주요 주체들 수급 상황은 어땠을까요? 어제는 외인들이 계속 매도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네네. 시장에서는 1조 4,839억 원, 코스닥에서는 2,996억 원 정도 순매도를 마무리했어요. 근데 다행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이 다 받았습니다. 1조 2,880억 원을 순매수해주면서 상승세를 유지를 시켜줬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각각 5,733억 그리고 4,883억 순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간밤에 NDF 역외 환율은 어땠을까요? 네, 여기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새벽 5시 30분 기준으로 전일보다 15.14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화 강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26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1.05% 정도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매수를 강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15.14원 빠졌고 1% 정도 하락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또 엔비디아가 또 잘 마감했고 실적도 잘 나왔고 게다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또 최근에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뻔히 또 우리나라 오늘 외국인들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 그리고 좀 최근에 잘 나가는 기업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화 강세 기조가 좀 개인적으로 좀 당분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환율이 사실 쉽게 잡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변동성은 충분히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 상승세를 좀 이제 즐기시면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5,000포인트 돌파할 때도 한 1, 2주 쉬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오늘 6,000포인트를 이미 어제 돌파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2월 달부터 3월 달 초 한 중반까지 조금 쉬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연말 기준으로는 좀 좋은 흐름이 잘 유지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투자는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목요일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낮에 봄인 것처럼 포근하던데 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낮에도 서울과 춘천, 청주, 대전, 전주와 광주, 대구와 부산은 14도로 이 평년 기온을 2도에서 7도 정도나 웃돌아 초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그런데 낮에는 이렇게 포근하다가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오늘도 중부와 전라도, 경상도, 경북 내륙 지역에서는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이상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이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과 호수, 저수지와 하천의 얼음이 녹아 깨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얼었던 땅이 녹고 지반이 약해져 도로나 공사 현장의 지반 침하, 산지 및 절개지에서의 토사 유출과 산사태, 낙서, 주택가 주변 축대나 옹벽 붕괴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건조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죠. 네, 여전히 일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 북고 남저형의 기압 배치에서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더 확대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특히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아침부터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에 강원 영동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도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5에서 20, 그 밖의 지역은 5mm 정도로 건조함을 해소하기에는 양이 좀 부족하겠습니다. 네. 이 3일절인 일요일에 제주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대체 공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 다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도, 제주도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수도권 지역은 당분간 이렇다 할 비 소식이 없어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목요일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죠. 한국사 강사 출신의 유튜버 전한길 씨와의 토론. 네. 예. 먼저 제안하신 건가요? 뭐 저는 지금 한 6년째 계속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 그러면은 네. 원래 앞장서서 주장하셨던 분들이 뭐 황교안 전 총리 아니면 민경욱 전 의원 예. 뭐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계속 속담을 내뺍니다. 예. 이분들이 뭐 계속 이걸로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네. 밥벌이 하고 계시다 보거든요. 예. 이분들이 지난 한 6년 동안 내세운 정치적 주장 중에서 저희가 기억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부정선거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에 따른 책임감도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진짜 부정선거를 믿는다 그러면은 입증할 기회가 있으면 나와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매번 제가 토론하자 제안하면은 뭐 이게 토론할 문제냐 뭐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네네. 그럼 토론 안 하고 뭘 할까요? 계엄할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대책 없이 그런 식으로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토론을 제안해 왔고 이번에 뭐 전한기 씨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응해가지고 이거 토론하게 됐습니다. 네. 그 전한길 씨가 이렇게 제안에 응할 거라고 생각은 하셨어요, 그러면? 뭐 관심 받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충분히 응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제가 그래서 뭐 전한기 씨가 사실 뭐 부정선거에 있어가지고 예. 대단한 이론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뭐 음모론의 전문가가 어디 있겠냐마는 본인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데려와도 좋다. 제가 뭐 혼자 상대해주겠다 했더니만은 예. 지금 5대1이 성립한 것 같습니다. 5대1이요? 예. 거기선 5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누구 나오시는 겁니까? 그럼? 저도 명단을 정확히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예, 예. 네. 그럼 토론 사회는 뭐 저 스튜디오를 제공하신 매체 쪽에서 지금 하시나요? 뭐 실제 뭐 제가 전에 듣기로는 한 네. 2분 정도 놓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해지면 아마 언론에 공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토론 시간 제한 없습니까? 예, 저희는 무제한으로 하자 그랬고요. 예. 왜냐하면 뭐 전한기 씨 특성이 이제 뭐 하고 싶은 말 하고 이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자기 말만 하고 갑자기 막 빠지겠다 그러고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요. 네. 예. 최대한 그 이분들이 뭐 지금까지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한 거 보면은 한 80가지가 넘어요. 80까지요? 예, 자기들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아, 네네. 그래서 이걸 뭐 어떤 분들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예. 그게 아니라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백화점식으로 막 나열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백화점인 걸 제가 다 한번 증명해보라고 할 계획이고 저도 물어볼 계획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누가 뭐 무슨 말 했으면 이거 당신들 동의하냐. 뭐 중국이 했다부터 시작해서 뭐 다 있거든요. 이준석이 동탄에서 부정선거 당선했다부터 해서. 대표님도 있습니까? 어우, 저도 뭐 있죠. 저는 뭐 몰랐습니다, 원래 음모론자 저는요. 단골입니다. 저는 음모론자들이 뭐 네. 옛날 타진요 이런 사람들도 저한테 붙어 있고요. 예. 예, 음모론자들이 제가 음모론과 적극적으로 항상 싸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예. 저부터 공격하려 듭니다. 네. 80까지나 되는지 사실 몰랐거든요. 예. 그 가장 대표적인 거 아마 제일 먼저 무슨 얘기부터 꺼내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 놀라울 게요. 아마 부정선거 담론을 계속 지켜보지 않으신 분이면요. 예전에 뭐 민경욱 전 의원이 뭐 나와가지고 했던 뭐 네. 숫자가 안 맞는다. 예. 그리고 뭐 일장기 투표지가 있다.
뭐 이렇게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가 있는데 그 일장기 모양이라고 해서 일장기 투표지가 있다. 네네네. 뭐 배추님 투표지가 있다.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왕창 있는데 네네. 이건 이미 다 대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판단됐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게 뭐 트럼프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했다. 아 트럼프가 우리 선거에 대해서요. 아니요, 그 부정선거라는 건 어쨌든 미국 선거에 존재하고 예. 트럼프랑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뭐 한국에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권위 요소의 오류도 아니고 사실 네. 뭐 트럼프가 무슨 선거에 대한 권위가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다마는 네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 많고 지금 사실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사실 좀 희한한 상황이 됐거든요. 관세 관련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지금 보면은 막연한 그냥 정치 담론을 엮어가지고 예. 이분들 주장을 끝까지 가면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를 묵인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항공모함을 보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마두로처럼 체포해가지고 넘길 거니까 네. 이준석 너도 거기에 부역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맨날 와요 저한테. 뭐가 옵니까? 그런 내용으로요? 맨날 메시지에다가 인터넷 가보면 저주하는 거 이준석 본인 체포될 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일정한 소수가 아니라 그 영역에서는 믿음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걸 받으시는 거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뭐 맨날 부정선거 그럼 증명을 해봐라 그러면은 뭐 증거가 차고 넘친다. 아니면 뭐 이게 토론할 문제냐. 뭐 이게 뭐 이제 검증할 문제다. 그런데 검증을 어떻게 하나요? 토론하지 않고. 아니 뭐 계엄식으로 하나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선관위 서버 앞에 사진 찍고 뭐 가가지고 뭐 노태혁 선관위원장 뭐 야구방망이를 쏟들게 팬다 그러고 그게 이제 노상원 씨가 했단 말이잖아요. 그런 거 참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지금 논리입니다. 근데 당장에 떠오르는 생각이 토론이란 건 어떤 사실을 갖고 찬반의 의견을 이렇게 주고받는 게 기본적으로 토론이라면 네.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네. 지금 얘기는 80까지나 되는 음모론이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내일 만나서 토론을 하는 게 무슨 목표를 자, 그래서 이제 가지고 물어보겠죠. 하시는 거죠? 예를 네. 들어 그 안에 보면은 뭐 수개표를 해라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미 수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건 그래서 하죠. 네. 당신들이 도대체 주장하는 게 뭐냐를 물어보면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야겠죠. 예.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인터넷에 퍼져 있는 담론을 보면요. 이게 뭐 그 또 일반 국민 중에는 그냥 막 이렇게 백과점식으로 하니까 뭐 있는 줄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허접한 것들이었는지를 이제 100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황교안 전 총리나 네. 그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론 토론장이 못 나오는 거거든요. 맨날 자기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우가우가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번에 뭐 전한계 씨 나와가지고 뭐 전문가를 대동한다 그러는데 네. 네. 맨날 나오면 뭐 그냥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예. 시간도 뭐 정해진 게 없고 주제도 정해진 게 없고 토론 사회자도 아직도 확정된 것도 없고 굉장히 지금 모든 게 불확실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오픈데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 지난번에 모 종편사에서 중계하기로 했다가 예. 그 중계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며칠 동안 전한계 씨가 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무슨 뭐 제2 건국하겠다고 모금하고 다니지 않나 영화 홍보한다고 다니지 않나 뭐 이러기 때문에 그 방송사가 도저히 이 리스크를 감내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저희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거를 못하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네. 그 뒤로 모든 방송사가 이제 사실 겁먹은 거죠. 예. 이 전한계 씨가 하는 얘기를 내보내는 것만으로도 뭐 방심위의 제재 대상, 방통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KBS야 승인 취소되고 이런 엮였지만은 하도 이재명 정부에서 뭐 방송사 승인 취소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런 데는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전한계 씨 쪽에 대한 문제로 이제 이 토론이 중계가 취소됐는데 또 전한계 씨는 가서 또 선동을 하죠. 뭐 이준석이 토론이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이런 얘기. 네네. 그러니까 매사 그런 식의 우격다짐이고 그냥 거짓말로 다 연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건지 대표님도 그 SNS에 올리신 글을 보니까 전한길 씨에게 제가 직접 인용입니다. 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토론하고 쪽팔리고 감옥 가라. 네. 예,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네.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글을 올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내용을 얘기하지 어차피 못할 테니까 뭐 인신공격성으로 이제 가려는 거 아니냐. 뭐 이분들 보면요, 뭐 전한계 씨만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이 부정선거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요, 맨날 제가 중국인이래요.
예. 제가 그리고 저희 집안은 화교고 그리고 네. 뭐 어머니는 조선족이고 이것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단 하나도 사실은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전환기 씨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저는 하버드 졸업도 안 했다. 네네. 그런 얘기도 하신 걸로. 졸업 안 했다. 다시- 이제 하버드를 노무현 대통령 추천서로 갔다. 추천서로 갔다. 그건가요? 내가 하여튼 뭐 근데 학교와 관련된 것도 제가 하버드 넣을 때 말씀이시- 노무현 대통령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들여다보면 나오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전환기 씨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네네. 지금은 왜 토론 앞두고 인신공격에 열을 올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전환길 씨에 대해서 대표님도 형사고소를 하신 건 지금 앞서 말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 뭐 지난 한 몇 주 사이에만 4-5가지가 이제 방송에서 전환기 씨가 이상한 걸 떠들어가지고 한 4-5가지 했습니다 지금. 네. 그 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한 97일 남았나 네. 싶은데요. 근데 이런 그 80여 가지나 되는 부정 선거와 관련한 주장들이 유권자들에게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 부정선거 담론이 가장 황당한 거는 결코 보수 진영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네. 잘 보시면은 자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일정한 부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전투표 안 하러 가죠. 그럼 사전투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사전투표라는 것은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하는 편리한 제도예요. 네. 예를 들어 젊은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 일 때문에 고향에서 올라와가지고 임시 주거지에 예를 들어 살고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대학교 다니느라 유학 와 있는 사람들 같은 네. 경우에는 주소지 일치가 안 하니까 사전투표 제도가 아니면은 투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보수 진영에 보면 젊은 지지층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는데 네. 그럼 사전투표 없애면 누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없애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투표 못하게 되면은 보수 진영의 손실인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계속 자해적인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또 뭐 사전투표에서 뭐 민주당이 남이하는데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게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결정적인 오류인 겁니다. 본인들이 능동적으로 투표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한 다음에 왜 결과가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지금 그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가 네. 이 대표님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지 않는 합리적 보수 세력이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개혁신당으로 표심이 갈 수 있다.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부정선거 담론 제가 예전에 국민의힘 대표할 때는 발도 못 붙이던 거였거든요. 제가 다 음모론자로 규정하고 이 사람들은 뭐 전혀 당 곁으로 들이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네. 그 뒤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기와 그 다음에 이제 비겁한 정치인들이 당대표하고 이런 시기에 막 번진 겁니다. 예. 이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사실 지금 부끄러워야 될 건 뭐냐면은 아니 이게 왜 여기까지 번지도록 놔두고 지금도 아무도 안 나서느냐. 예. 절대적인 손실이 감지됨에도 불구하고 왜 안 나서느냐. 그건 비겁함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전환길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맨날 뭐 장도혁 대표한테 이래라 저래라. 어제는 뭐 오세훈 시장한테 뭐 본인이 그 경기도에서 킨텍스인가에 대관 취소된 다음에 오세훈 시장한테 장소 마련해내라고 뭐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거라든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지금 이런 거죠. 암세포도 세포다 뭐 이런 거거든요. 암세포가 괜히 암세포입니까? 하는 일 없이 영양만 가져가고 그리고 일반 세포보다 빠르게 증식해가지고 장기의 기능을 망가뜨리니까 암세포인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가만히 방치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 봅니다. 내일 그럼 토론을 통해서 무제한이라도 언제 토론은 끝나겠죠. 끝난 후에 대표님은 뭘 기대하세요? 기대 효과. 저는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요, 뭐 부정선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쇼츠 만들어 놓고 한 거 보고 해가지고 최대한 짧게 해가지고 자기들 뭐 쇼츠 만들어 놓은 거 보고 그렇게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거 풀로 보고 나면요. 얼마나 이들이 허접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세훈 시장의 쪽에 그 장소 제공을 요구했다는 전환길 씨의 그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앞서서 지금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하려다가 지금 네. 대관이 아마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상황이. 뭐 예. 그것만 취소됐겠습니까? 뭐 갑자기 예. 태진아 씨 이름 들먹이다가 망신 사고, 네네. 뭐 그 외에도 뭐 진행자로 예. 뭐 방송 아나운서 섭외했다 그러다가 이제 취소되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지금 전환기 씨가 겪고 있는 본인에 대한 뭘까요? 세간의 어떤 판단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하고요. 네네.
저는 다시 한번 그래가지고 뭐 이런 분을 대표 주자로 내세운 부정선거 진영 자체가 얼마나 허접하냐. 황교안, 민경욱 이분들 어디 갔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장사해놓고는 지금까지 그렇게 그 음모론으로 뭐 후원금도 모으고 정치적 위상을 제고하려고 했던 그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토론하자가 맨날 내빼는 거 보면서 네. 이분들은 아는 거예요. 밝은 세상으로 나오면 이분들은 더 이상 수금하고 더 이상 뭐 이렇게 정치 활동할 공간이 없다는 거를.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오세훈 시장님한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뭐 이런 제목이 나와서 봤더니 네. 서울시에서 대표님 지역구 동탄에 어떤 좀 협조가 이루어진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네. 그 서울시가 그 경기도 광역버스가 과도하게 진입을 하면은 서울시 교통이 이제 강남역이나 사당역 일대로 좀 마비가 되다 보니까 네, 네, 네. 서울에서 광역버스를 지방으로 보내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 동행버스라고. 네네네. 근데 이것의 서울 공일 노선이 이제 화성의 저희 지역구 동탄으로 가는데요. 거기서 한정거장동도 연장해가지고 지금까지 광역버스 혜택이 안 닿던 지역으로 가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오세훈 시장님과 그리고 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 시장과 그 협의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네. 성과가 있게 되어가지고 네네. 주민들께 알려드리는 글을 쓰면서 네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글이 그냥 단순히 이제 어떤 사실에 대한 감사, 협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좀 더 확장돼서 해석하는 글도 말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매번 그렇게 지금 선거 앞두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만은 그런 의미는 뭐 과도한 의미입니다. 과다한 의미니까. 네. 지금 지방선거 99일 앞두고 99의 기적 프로젝트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뭐 선거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서 이번에 보니까 국민의힘 이런 데도 보면 기초의원 하는데 뭐 200~300씩 받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기초의원만 해도 그렇게 받고 네네. 단체장은 그보다 더 받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천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예.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것을 심사료를 없애버렸거든요. 99만 원이라는 것도 홍보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비용일 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능력만 있으면은 또 네네. 의지만 있으면은 정치에 뛰어드는 데는 돈이나 이런 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저희 가고 있고요. 네네. 일본에 보면은 미라이당이라고 팀 미라이라고 네. 이번에 한 비례대표 11석 정도 얻은 젊은 개발자 중심의 정당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게 이번에 뭐 자민당이 앞서게 가려가지고 크게 부각받지는 않았지만은 그 정당이말로 온라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개혁신당도 그런 어떤 온라인 캠페인이나 이런 걸 통해 성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성과가 좀 기대될 정도로 지금 가시적인 모습들이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원래 삼재 정당 같은 경우에 후보를 모으고 이런 게 어렵지만은 저희가 벌써 한 400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 후보 신청을 했고요. 어느 지역에 많습니까? 골고루 붙어져 있습니다. 골고루요? 예, 골고루 붙어져 그래도 있고 대표적인 곳 한 세 곳 정도를 얘기해 주신다면 어디일까요? 수도권이 경기 거의 골고루 붙어져 있습니다. 전국에 예, 골고루 붙어져 있습니다. 네. 예. 연령대도 좀 특징적인 게 있을까요? 기존의 다른 정당보다 확실히 젊죠. 예, 지금 특히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 20대, 30대 중심으로 많이 공천이 되고 있고요. 네네. 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 가지고. 예. 그러면 이 지금 미라이당 뭐 1번 경우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세요? 저는 충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 선거운동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 절차 자체도 사실은 익숙치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정치 신인들한테는 사실 허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다른 당은 지금 출판기념회에서 수금한다고 난리잖아요. 저희는 거꾸로 저희가 이번에 책자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어떤 책자인데요? 선거를 처음 뛰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네. 저희가 그 선거 운동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안내해주는 설명? 망라한 핸드북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네. 저희 후보자들에게도 우선 배부하고 예. 저희가 이거를 저희는 출판사 안 끼고 저희가 직접 이제 조판부터 인쇄까지 해가지고 예. 2,000원에 3,000원 정도면 보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 후보로 나오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네네. 그 책을 저희가 뭐 드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청년 카드에 승부를 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도를 보면 청년 의무 공천제 그리고 공관위하고 인재 영입위해서 청년 모시기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어제 1차 영입 인재 대상도 소식이 나왔고요. 국민의힘의 흐름하고 혹시 이 큰 틀에서 봤을 때 경쟁을 하는 구도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이 오는 거고요. 네. 그 청년이란 말을 너무 이렇게
홍보 아이템을 쓰게 되는 것을 네. 오히려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은 세대가. 네. 이게 제가 반농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 젊은 세대가 요즘 이제 하는 말 중에 음식점 갔을 때 음식점에 뭐 열정, 청년 들어있는 곳은 스테레오타이핑이 약간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네네. 결국 중요한 건 음식점의 맛이다 거기도. 예, 결국 그런 거에 이제 구호 몇 개만 이렇게 매몰돼서 장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예. 저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아니면 민주당에서 하는 정치 행태에서 자기들이 뿌리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하다못해 이름이 알려진 이준석도 저 안에서 내쫓으려고 난리였는데 자기들이 가서 도구적으로 소모되고 활용되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제 좀 실질적인 젊은 세대가 역할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개혁신당으로 오게 될 것이다 확실합니다. 네. 계속 하는 질문인데 선거연대 국민의힘과 끝난 건가요? 저희는 시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끝나지도 않습니다. 아, 네. 저희는 전혀 애초에 생각이 없었고요. 네네. 저는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국민의힘은 제가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네. 뻔히 보입니다 지금.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대구에 가 있지 않습니까? 서문시장에도 방문한다고 하고 또 일부 보도지만 뭐 그쪽에서 확인해 준 건 아니지만 대구시장 선거가 어느 정도 판세가 정리되면 그쪽의 지역구 의원으로 보궐선거에 나설 수도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줄여서 말하면 간본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냥 한동훈 대표가 간보기로 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그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선거에 있어가지고 그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길어지면은 유권자들이 보통 실망한다. 네네. 그럴 땐 빠른 판단을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아마. 빠른 판단이란 건 빠른 출마 선언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보궐선거나 이런 것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요.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 내가 간보기의 대상이라는 입장이 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이미 지역구가 정해져 가지고 다 이제 보궐 지역구들이 나와 있고 거기에 있어서 뭐 나한테 1, 2%라도 유리한 곳 찾아가려고 끝까지 계산기 떠들이는 모습이 언제나 좋게 보이진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공소 취소 모임에 이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특위를 확대 개편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당내 정식기구로 만들었는데 왜 웃으세요? 네. 죄가 없는 사람은 공소 취소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뭐 1심이 나오든 2심이 나오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죄가 없다, 무죄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이 행보는 모순된 행보일 수밖에 없죠. 죄가 없으면은 당연히 재판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고 생각해. 하지만 재판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공소는 취소해야 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논리가 좀 맞지 않는다. 건국 이래에 한 형사 피의자 중에 몇 %가 공소 취소의 그런 어떤 달콤한 혜택을 누렸을까요? 지금 이번 송영길 대표도 공소 취소가 아니라 재판 가서 증거 불충분으로 증거가 아니라 그 증거 능력 불인정으로 무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송영길 대표 정도 되는 중견 정치인도 그렇게 가시는데 대통령은 공소 취소 서비스까지 줘야 되느냐? 무죄면은 송영길 대표처럼 당당하게 가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그 기존에 있던 모임이 한 의원 100명이 넘는 분이 참여를 해서 화제가 됐다가 또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또 일부 의원이 탈퇴를 선언하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던데 어떤 걸로 읽어야 되나요? 이 현상은. 그 예전에 그 독재 정권 시절에 보면은 이게 뭐 유머집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은 대통령이 뭔가 방귀를 꼈을 때 옆에서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네네. 권력의 옆에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붙게 마련입니다. 저는 뭐 그런 사람이 붙는 건 인지상정인데요. 네네. 그 사람들이 그런 집단의 주류가 되게 되면은 날아가는 겁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최근에 정치권 중심으로 해서 뉴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또 유행하는 단어가 되고 있어요. 이 실체가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그 정치면에서 실망스러운 면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 중에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했었어야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좀 지지를 옮겨가는 정황은 있겠죠. 네. 근데 이게 뭐 그 외에도 이제 나중에 정치고 다양한 평가를 받는 시점이 오면은
선거 때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운전학원에 등록한 김성현님은 드디어 장롱 면허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은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타고 5일장이 열리는 양양으로 향한다는데요. 1시간 거리의 양양까지 망설임이 20년을 붙잡았습니다. 망설임을 설레임으로 바꾸는 힘이 되었다는 평생교육 이용권.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 LLL 카드.kr과 상담센터 1600-3005를 이용해주세요. 국가지자체 평생교육 이용권. 교육부와 17개 광역지자체가 함께합니다.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봄? 공익 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어떻게?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새롭게 추가 농업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즈입니다. 오늘 사연은 혜수님이 보내주셨네요. 턱을 없애고 경사로를 설치한 곳이 많아지고 있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저에겐 여전히 이동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휠체어 탑승 장치가 있는 차량을 대여 있는데요. 집 주차장에서 여행지 주차장까지 한 번에 도착.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이동이 불편했을 땐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즐거움만 남은 여행이었네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겠지만 여전히 이맘때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아서 낮 동안에 여전히 봄이 가득하겠습니다. 서울과 세종,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모두 14도까지 기온이 예보돼 있고요. 강릉이 11도, 제주 12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5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도 서울은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 3도대로 영상권의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분간은 이맘때를 크게 웃도는 낮 기온이 이어져 15도 안팎의 기온이 이어지는 곳 많겠습니다.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일부 수도권, 강원권에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당분간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건조특보는 확대되거나 유지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불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오늘과 내일까지 대기질은 비교적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라 권역에 안개가 짙겠고 오늘과 내일 제주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또 오늘은 늦은 밤부터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금요일인 내일은 동해안과 산지, 남부지방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4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2부에선 민주당의 박용진 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필리버스터 전국이라고 지금 흔히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본회의 상정 직전 1시간 반 전이라고 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법 왜곡죄가 수정이 돼서 지금 상정이 됐는데 이 수정될 걸로 예상하셨어요, 의원님? 예, 저는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여당인데 바로 본회의 직전에 이렇게 수정하고 이러는 게 맞냐 이런 비판 말씀들도 있는데요. 이게 뭐 흔치는 않지만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예전에도요. 어떤 뭐 본회의 직전에 의총을 열어서 수정안을 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안 내고 그걸 통과시킨 적은 이제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사법개혁 관련한 이제 3법을 추진하고 논의를 시작한 지는 좀 됐는데 우려들이 좀 있었고요. 특히나 참여연대와 민변 등에서 여러 비판적 목소리와 수정을 요구하는 주장들이 있어서 그게 반영된 의총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 곽상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위헌 소지를 거론하면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거든요. 그 곽상원 의원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이 위헌 소지 여부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요. 우리 청취자분들, 국민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법은 그리고 행정의 규정은 사실은 명확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법이 있고 령이 있고요. 대통령령이 있고 그다음에 규칙과 그리고 조례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해서 자꾸 하위 법령으로 내려갈수록 구체적으로 적용 대상과 시기와 방법을 다 이게 내놓는 건데 이 법 단위에서 이것도 뭐 해석을 이현령 비현령 코에 골면 코걸이 귀에 골면 귀걸이로 해석될 만한 것들이 생기면 이건 이제 위헌 소지라든지 사회적 논란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없애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지금 수정된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기사로만 봤습니다만 많은 우려를 덜어낸 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뭐 다른 예 들 것 없이 형사 사건으로만 한정하기로 했으니까 형사 사건으로 한정해서도 판사나 검사가 이거 보자. 거기 아마 수정한 내용 중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걸 알면서도 유죄 판결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왜곡된 걸로 이제 본다는 건데. 아마 되게 많이 고민할 거예요. 이 해당된 검사와 판사들 같은 경우에 왜 흔들릴 수밖에 없느냐면 이제 국회의원들요. 저가 했었으니까 예를 들면 돈을 받았어요. 이게 뇌물을 받았다고 추정이 돼요. 근데 명확한 근거는 보통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뇌물을 줬다고 하는 준 사람의 입장만 가지고서 기소를 하고 또 그러한 상황들을 판단을 하는데 판결문을 보면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지만 여러 정황, 진술 내용 뭐 등을 봤을 때 유죄로 짐작된다. 이렇게 해서 판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억울한 경우도 나오겠지만 네네. 일부러 왜곡해서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게 뭐 그동안은 이제 판단이었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법을 이제 처벌을 적용하거나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판사나 검사가 주저하는 면들이 생기면 네. 그게 이제 뭐 이게 논란이 되겠죠. 네. 당장에 사실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법원장들이 어제 이제 임시 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법 왜곡죄뿐만 아니라 사법 3법에 대해서 다 이게 헌법 위반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원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저는 뭐 법원의 태도도 비판적이에요. 정치 검찰이 그 우리 국민들이 치떨리게 했었던 그런 왜곡 사례들, 네. 범죄 정황 이런 것들은 도 이미 많고요. 그 사법부가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판결 내리는 것도 사례를 보면 책이 한 권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법 불신을 초래했었던 지금의 구조와 어떤 인사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먼저 반성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대안은 이런 겁니다라고 내부적 개혁과 또 그 법을 기반으로 한 제도적 개선 이런 것들을 이제 내놔야 되는데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협상을 합시다 좀 논의를 합시다라고 하면서 수정안 대로 적극적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듭니다. 상권 분립에 이런 뭐 체제를 흔듭니다라고 하는 그냥 지당하신 말씀만 늘어놓는 게 법원 장들과 행정처가 할 일인가 하는 네. 생각이에요. 네네. 사실 제가 늘 이런 얘기합니다만 그 판사가 대낮에 울산 법원에 속해 있는 뭐 울산 지법에 속해 있는 판사인데 부장 판사인데 서울에 무슨 교육받으러 왔다가 성매매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그분이 한 2달 정도 법원 내에서 행정적인 그 조치를 그 밀어가지고 2달인가 3달인가 계속 준엄하게 법대 위에 앉아가지고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니까요. 울산 시민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즐비하게 있어요. 뭐 어떤 로비 대상으로 엮여가지고 논란이 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 저 사람이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게 맞아? 내가 저 사람 판단에 수긍해야 돼? 라고 하는 불신들이 쌓여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법부가 자기 개혁과 개선의 내용 그리고 이번에 제출되고 있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좀 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건 안 하고 뭐 안 된다만 늘어놓고 있는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가 한지 한 사흘째 오늘로 접어들고 있고 한 8개 네. 법안을 지금 하나는 이미 3차3법 개정안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우리 현안 중에 하나가 대미투자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3월 9일까지 이제 시한일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상임위도 안 되고 있고 특위도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사법 3법을 포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들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략적인 측면들을 고려를 하겠지만 저는 제가 여당 쪽 인사니까요. 네. 대미투자 특별법과 관련된 거는 국민의힘을 좀 비판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국회 운영과 관련된 전략과 전술을 짤 때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 여당이 원하는 이런 법안과 제안안을 가지고서 그걸 볼모를 삼아 가지고요. 이렇게 뭐 전략을 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그 정부 여당이 아픈 거를 연계해서 해야지 국익을 엉뚱하게 인질 삼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자기들도 알잖아요. 이거 늦게 처리되면 네. 대한민국 전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 나와가지고 그 망신산 상황에서 뿔난 거를 이거 어디에다 화풀이해야 될까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대한민국이 일종의 시범죄로 걸릴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피해가기 위해서 좀 속도를 내자. 네. 이게 모든 국민들의 바람인데 정부 여당하고 각을 세운다고 하면서 이거를까지 볼모로 삼아버리면 되게 무책임하죠. 네. 이거 말고도 정부 여당이
그 아파할 것들 찾으면 왜 없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국회 전략을 짜는 게 맞나 싶어요. 네. 지금 당내에서는 또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국조 추진 특위 이게 이제 신설이 네. 돼가지고 이 기존에 있던 특위를 좀 확대 개편했다라고 하는데 예, 위원장도 바뀌고요. 그 지금 이 시기에 왜 이런 특위가 확대 개편 형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저희가 봐야 되나요? 그 뭐 그냥 언론의 이제 해석은 그 이른바 공소 취소 모임이라고 하는 의원들의 이 수가 뭐 이제 거의 과반에 육박하다 보니까 네. 당이 공식적으로 이 목소리를 담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아마 검찰의 조작 기소 뭐 특위라고 있었는데요. 네네. 원내대표 산하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그거를 이제 당 차원으로 확대 개편 하는 걸로 그 목소리를 좀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뭐 추가로 나오는 보도들이 기존에 공소 취소 모임에 참여하셨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탈퇴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내에 이렇게 이제 당 대표가 직접 그래서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기구가 있는데 그런 모임이 또 있어야 되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의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니까 의원들이 결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목적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있었던 정치적 기소 그리고 정치적 탄압 과정을 좀 밝히는 거고 이게 그냥 이렇게 주장만이 아니고요. 주장하고 서명운동하고 그냥 캠페인을 벌이는 게 아니라 당이 네. 책임 있게 제도적 개선까지 가겠다. 그를 위해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라면 저는 공소 취소 모임 의원들 모임의 네. 그 목소리가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당이 그 목소리를 안고 가는 것이 이제 맞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만, 네. 이제 그 역할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넘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이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이제 공소 취소 모임과 관련해서 저는 뭐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그걸 이제 좀 사납게 네.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좀 뭐 과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 구조가 생각을 해보시면 공소 취소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사람은 그 입장은 검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이거나 검찰을 지휘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이겠죠. 그런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이 문제를 지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모양이 별로죠. 대통령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미 투자와 관련된 문제에도 신경 써야 되죠. 부동산과도 그야말로 고군분투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또 뭐 경제, 뭐 민생 다 지금 두루 보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이 불거져 버렸을 때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네. 하는 우려를 저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당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주장만이 아니라 제도 개선까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면 그 역할은 당에서 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임이 이제 만들어질 때에도 이런 시각도 있었잖아요. 이제 개파가 모인 거다. 그리고 뭐 당권파, 비당권파 또 그 외의 단어들로 설명되고 있는 이 당내 흐름들 때문에 이 모임이 발족이 됐고 지금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시각을 하는데 이 시각이 좀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8월에 전당대회가 있으니까요. 네. 뭐 주장을 코스피를 가지고 하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가지고 하든 네. 뭘 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정치권 내에 정당 안에 개파 모임이 있는 게 잘못된 거라거나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정치적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계획을 공유하면서 움직이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공익에 부합한다면. 그래서 저는 뭐 개파 모임으로 해석하면서 마치 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볼 건 아니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거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도록 돕는 거 그게 국익까지 연결돼서 중요한 거니까 네. 그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공소취소 모임 뭐 타당한 뭐 주장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탄압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타당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대통령한테 자 결정하세요 이런 구조가 돼버리니까 예. 대통령한테 부담되겠구나 이 생각입니다. 네. 최근에 또 이제 민주당 관련해서 뉴 이재명 이라는 단어가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뭐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는 얘기도 하고 최근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팬카페에서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되는 상황을 놓고도 뉴 이재명 얘기가 나오고요. 좀 실체가 있는 얘기인가요? 대한민국 정치사 이렇게 보면요. 민주당만 보더라도요. 늘 그랬어요. 원래 그 DJ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기 전에 민주당은 그냥 명사정당이에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구락부 수준이었는데 그야말로 대중적 인기를 등에 업고요. 이게 그 혜성처럼 나타난 그 정치인 그분들이 그 71년 대선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그 지지층이 그 97년 대선에 그 당선될 때까지 이 김대중을 지켜줬던 분들이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의 노사모가 또한 그랬고 네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뭐 문바 이렇게 표현됐던 네. 많은 분들도 그랬고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그런 대중적 지지층이 있다고 봐요. 이전 문법으로는 잘 해석되지 않는 사람들. 단지 DJ가 좋고 노무현이 좋고 문재인이 좋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신선하고 좋아서 등장하는 지지층들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그 분들이 민주당의 새로운 수혈, 새로운 어떤 흐름, 파워를 형성하는 거였다고 보통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장 후보자 면접이 있었는데 의원님 참석하지 않으셨죠? 네. 예.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서울시장 선거를 출마하시겠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신 거죠? 출마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맞고 예. 제가 전에도 표현을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비 내리길 기다리는 천수답 농사 짓는 농부의 마음이라고 표현했던 건 어쨌든 저를 지지해 주셔야 되는 당원들과 지지층,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과의 그러니까 뭐 눈높이를 맞추는 거, 그다음에 교감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여론조사나 이런 등등을 이제 보면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게 지금 그 수준까지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되게 이제 어렵기는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민주당 전체적으로 되게 쉬운데 네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분발과 국민의힘의 내부 분란이 민주당으로서는 서울시장 선거도 해볼 만하고 이길 수 있다. 네. 이런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는 건 다행스럽게 봅니다만 네. 제가 조금 뭐 더 고민하고요. 네. 그 결론 내리게 되면 네.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언제쯤인가요? 그러면은? 아마 3월 첫째 주 안에 네. 이제 그 뭐 저뿐만 아니라 예. 아직 이번에 뭐 그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에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네.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흐름이 민주당에 우호적이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예. 네. 그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그 뭐 센 뭐 현역 단체장이었는데 네네. 그분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포기한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시잖아요. 뭐 윤호개인 등이 없고 못한다. 그리고 이제 지도부랑 지금 거의 맞짱 뜨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오세훈 시장도 지금 서울도 어렵겠구나. 장동혁이라고 하는 민주당 엑스맨이 있는 한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봅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연일 부동산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들 뭐 특정 여론조사를 제가 거론하진 네, 않겠습니다만은 반응이 괜찮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지금 그 서울시장 선거 흐름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저 하나하나가 다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안간힘을 다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런 국정 운영의 자세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SNS 하나하나를 지금 시비 걸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주알, 고주알, 딴지 걸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흐름을 못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거대한 국정 운영의 한 방향, 그래서 무브먼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부동산에 몰려 있는 국민의 자산, 이 위험한 상황을 이렇게 분산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거대한 전략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한포사격도 하고 비행기를 동원해서 공대지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왜 한포사격을 하냐, 지금 시끄럽게 잠 못 자게 포사격을 진행하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비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 그것이 민주당의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아주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우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전세 매물이 서울은 줄어들고 있다. 서울 전세 매물이 33% 줄었고 성북은 90% 급감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변화로 서울 전세 매물이 감소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주알 고주알 시비 걸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과 관련된 자기 책임은 왜 얘기 안 해요? 아니 지금 성북구의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눈에 띄시고, 제가 살고 있는 강북구, 도봉구, 또 양천, 강서, 이른바 서울의 변두리라고 불리우는 지역에 교통과 관련된 인프라, 교육과 관련된 문제, 물론 이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주거와 관련된 인프라. 아니 왜 그 본인 지지율 높은 강남 3구에만 계속해서 그렇게 집중하고 이런 데에는 문화 인프라와 주거와 주택, 주거와 그 교통 관련 인프라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런 서울과 관련된 그랜드 플랜에 집중하시고 남은 임기라도 좀 그런 내가 좀 반성해야 되겠구나 하는 태도를 보이셔야지, 대통령이 이 큰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포를 쏘시니까 시끄러워서 잠이 안 와요. 라는 수준의 초등학생 같은 반응으로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해봐야 저는 그거 도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29 부동산 공급책이 나왔는데 6만 호 정도 서울에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주택 공급 수를 놓고도 이거 갖고 되겠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이제 김포공항 이전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 공개하셨는데 이게 이제 처음 얘기하신 건 아니잖아요, 의원님께서. 예, 그 2021년도에 제가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경선을 나섰을 때 김포공항 공항 기능을 인천공항과 통폐합하고 또 청주하고 원주 공항들하고 또 쉐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공간에 한 20만 호 정도가 공급되는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자. 집만 짓는 게 아니라 또 여기에 최첨단 산업단지를 같이 구축해서 직주일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미래가 오는 도시를 만들어서 서울의 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자체를 높여보자. 이런 계획이었고요. 이 계획을 제가 제출을 했는데 제가 대선 경선에서 이제 졌죠. 그런데 그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개항을 재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섰을 때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송영길 후보와 함께 이 공약을 다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고요. 지금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건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알렸는데 이번에 또 어제 이것과 연계된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와서 아시겠습니다만 어저께 확대 국가 관광전략위원회가 있었고요. 회의가 그 회의에서 아니 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고 싶은 지역으로 갈 때 그 짐을 끌고 가서 김포공항 가가지고 다시 비행기 갈아타야 돼. 너무 불편하지 않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네. 이제 김용범 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또 이제 쭉 입장을 밝혔고 네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맞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사실은 그럼 인천공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해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그 이제 너무 불편하게 김포공항을 통해서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제주도 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네. 국내선은 그렇죠. 김포공항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 우리나라의 그 항공 관련 교통 체계도 공항 관련 체계도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로 나눠져서 이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네네. 통폐합하고 운영을 같이 한다고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네. 저는 단순히 관광 전략으로만이 아니라 예. 국가 항공교통체계 전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도권의 부동산 그리고 국가 어떤 균형 발전과 관련된 고민, 경쟁력의 강화 이 측면을 다 놓고 제가 말씀드렸던 인천공항 스마트시티 구축과 관련된 제안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서울만큼 지금 관심을 받게 된 지역구가 인천 계양을인데요. 네. 지금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의사를 분명히 했고 송영길 전 대표는 주변에서 나오는 보도들은 확실하다 의사는 계양을에 나오겠다는 의사는 확실한데 직접 본인은 아직까지는 좀 신중하게 또 접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인천 계양을 어떻게 교통 정리라고 요새 표현을 하던데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럴 때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이제 주목받는 거죠. 이런 문제는 어쨌든 당 대표가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네, 예. 저는 제일 좋지 않은 게 경선해라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경선에 붙이는 거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지층한테 불필요한 어떤 논란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뭐 경선을 하기보다는 왜 그 지역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했었던 지역구니까 정치적 의미도 상당히 있어요. 여기를 경선시키는 방법은 적절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 나오는 대부분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가 아마 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지 아주 그냥 일반적인 경선을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게 네네. 정청래 당대표와 지도부가 판단하고 네네. 당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상당히 좀 많은 지역구가 나오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잖아요. 지금 네. 한 4곳은 확실한 것이고 나머지들 그래서 뭐 얼추 10여 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추측도 하고는 있는데 네. 일반적인 그런 공천,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략 공천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여기는 경선하는 게 훨씬 나아. 이런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네. 다만 네네. 인천 계양을의 경우는 네. 조정하셔라.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양보 안 하죠. 네.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앵커께서는 송영길 전 대표는 아직 분명하게 말 안 한다고 하지만 이사까지도 하셨고 네. 원래 내 지역구다 이렇게 이사를 하고 하셨죠. 계셨고 네. 개인적으로는 다 의사 표현을 그렇게 분명히들 하신 걸로 알아요. 네. 그런 마당인데 네. 그걸 정면 충돌하는 방식으로 경선시키는 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당 지도부가 책임 있게 조정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통합특별법이요. 네.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려서 의원총회에서 또 논쟁이 있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한테 감사합니다 생각하고요. 진짜 저희 민주당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장동혁 대표한테 감사패 이런 거 만들어서 보내주셔야 되고 국민의힘한테 감사장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지방선거 앞두고 이렇게 내부 분란과 자중질환을 벌일 수가 있고 또 자기들끼리 국민의 민심과는 거꾸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윤 어게인 절연을 못하는 모습도 민심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고요. 행정통합과 관련된 부분도 지역 민심과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자기 밥그릇을 가지고. 이번 회기 안에 그러면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건가요? 시간이 있다고 저는 뭐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반성하고 민심에 따라서 국익을 따라서 좀 판단하고 자기 밥그릇은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집값 상승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진격의 경제 오늘은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함께 최근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이 대통령도 지금 이 조사를 SNS에 공유하면서 네. 비정상이었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이제 이런 글을 남겨서 또 화제가 됐는데 이 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일단 주택 가격에 대한 월간 기대치를 물가와 함께 한국은행이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걸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통상 100을 넘어가면은 상승 기대가 높다고 하고 강세장일 때는 뭐 120도 넘어가고 이런 흐름으로 갔었는데 대통령이 X라는 플랫폼에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이제 3주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 글을 쓴 시점부터 이제 시장에서는 그 대통령의 그 글들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과거랑 조금 다르게 뭔가 구조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려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실제로 주택 가격 이런 전망 조사뿐만 아니라 실거래 동향이라고 하는 목요일마다 나오는 네, 오늘 네. 이따가 2시에도 나오는데 네네. 그것도 정말 빠르게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1월 작년 10월 15일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부터는 이제 뭐 삐죽삐죽 삐져나온다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토허제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좀 크게 상승하기 시작을 하고 올해 네. 1월 정도 되니까 정말 크게 상승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전망조사치도 막 120 넘어가고 주간 동향도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주간 0.3이 나왔는데 그거는 52주를 1년 52주니까 네네. 52주를 곱하면은 한 15% 이상 이제 실거래 지수가 총액이 뜰 수 있다는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네네. 대통령 X 포스팅 이후로 지금은 지난주 기준 0.01이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완전 빵으로 내려갔고 오늘은 아마도 사람들이 서울도 첫 하락이 주간 동향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 반전된 거는 결국은 그런 뭐 최고 권력자의 포스팅이 제일 크게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매물도 그래서 실제로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꾸준히 발언했던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추려하는 것을 뭐 유도하는 것으로 읽히는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도 물량이 30%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네. 특징적인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고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는 서울에 똘똘한 채가 있고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 외곽에 경기도에 뭐 한 채가 더 있는 그런 다주택자 분들을 많이들 연상하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다주택자는 상시 다주택자인 컨셉도 있고요. 그러니까 늘 다주택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되신 분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인 갈아타는 과정에서 종전집을 팔고 내가 새로 갈 건데 이제 새로 갈 집을 샀고 종전집은 3년 이내 처분하면 되니까 이런 분은 이제 한시적 다주택자인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300만 가구가 있습니다. 300만 한시적 가구나 다주택자가. 돼요? 네. 결국은 상시 다주택자 분들도 그렇고 한시적 다주택자인 분들도 그렇고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다주택자도 그리고 자가 점유율이 높은 서울이나 경기 외곽이나 지방에는 다주택자가 작고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강남, 서초, 송파가 투자 수요가 제일 많은 데다 보니까 이제 다주택이 많아서 그래서 주택 가격 조정폭은 역설적으로 서울 외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서초, 강남, 송파 같은 고가 지역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강남이 0.3 나오다가 0.01로 급격히 떨어진 거는 다주택자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인데 그런 방식으로 시장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2월 마지막 주에 네. 0.3에서 0.01이다. 그러면 네. 세금 중과 유예가 끝나는 다주택자의 그 5월 9일이잖아요. 네. 이때가 되면 어떻게까지 흐름이 전개가 될까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제도로 인해서 예. 주택의 거래 신청을 하면은 3주의 행정 소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네. 5월 9일 전에 그 토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려면은 4월 중순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2월 말이지만 이제 한 2달 남은 건데 네. 2달 조금 안 되는 기간 예, 남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기간 안에 팔고 싶어 하는 다주택자가 많아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은 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걸 받쳐주는 수요는 그만한 수요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거래량이 늘어날 수는 없는 환경인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팔고 싶다고 다 팔아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부 아래로 밀어서 파는 거는 거래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는 거래가 많이 체결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기 때문에 예. 그 높은 주택 가격을 구매할 수 있는 계층이 좀 소수이거든요. 뭐 요즘 분위기상으로는 하이닉스 맞벌이 직원 정도 돼야지 인센티브 몇 억씩 받으면서 사실 수가 있지만 뭐 하이닉스 직원은 3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살 수는 없는 거라 이거는 이제 가격 조정이 일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5월 9일 이후부터는 그럼 다주택세 양도세 중과가 이제 고정이 되게 되는데 다만 시장은 그런 생각까지 열어두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주택을 수요 공급으로 본다면은 지금의 다주택자의 매도는 이제 거래에 관련한 여러 이슈이고 네. 그리고 수요와 공급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수요는 그냥 소득의 함수고 공급은 이제 주택이 지어져야 되거나 분양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분양이라든가 주택 준공은 내년 말까지는 거의 없다 보니까 여전히 공급에 대한 압력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좀 거래 기술로 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시장 사이드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동산 시장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주택 공급이 작년에 나왔던 대책이 97 대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결국 서울 도심권 유휴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거고 그런 형태의 정책을 이번에 1월 달에 1월 129 대책으로 보강을 했는데 그 보강하는 과정에서 결국 서울시장과의 마찰이 있었거든요. 결국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나 경기도 각 시장 이 선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택 공급이 원활히 되고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시장이 가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4월까지는 좀 매도세가 있겠지만은 5월, 6월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결국 선거를 보면서 상당한 관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6월 이후부터는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금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더 드라이브가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129 대책으로 나오고 막 이런 거 수준이 아니라 더 드라이브가 걸려가지고 더 많은 도심 주택 공급이라든가 이런 걸 담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 시기부터 해서는 좀 뭐 지자체장 선거가 중요해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선거 얘기까지 다 아울러서 얘기를 해주셔서 또 이런 질문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이제 그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뿐만 아니라 보유세 부분을 언급을 직접적이진 않지만 계속 하고는 있거든요. 이렇게 건드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유가 이익이 아니겠다는 그런 발언을 했으니까. 근데 보유세도 이렇게 시장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세 소위 위원장이 야당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세법 개정안을 갖고 와도 통과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근데 그게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회기는 어쨌든 4년이고 전반기 후반기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전반기 22대 국회가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시장은 거기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지방선거 후에 조세소위 위원장이 여당으로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은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갈 것인지 아닌 것이 결국 이것도 올해 9월은 돼야 되거든요. 9월 그러니까 결국 6월 선거와 7, 8, 9월에 발표될 대책과 그리고 하반기 조세소위를 여당이 얼마나 사수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염두에 두면서 보는 거라 가지고 지금은 그냥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 좀 오래전에 샀고 좀 그다음에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에 너무 많은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처분 의사가 있는 분들이 열심히 매도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 의사가 좀 약하거나 없는 분들은 6월, 9월에 그 이벤트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냥 6월 선거, 7월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계획들, 그리고 8, 9월에 국회 상황들 이런 거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할 거고 이게 그러면은 말씀하신 보유세를 굉장히 보강하는 형태로 갈 건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게 다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결국 미래는 좀 미래가 돼봐야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대출 관련해서요. 지금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연장 제한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실행이 될까요? 그거는 이제 좀 긴 시계열로 돌아가야 되는 일하고 짧은 시계열로 돌아가야 되는 일이 지금 같이 좀 혼재가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2,300만 가구에서 자가주택 가구는 1,400만 가구 정도 되고 900만 가구가 임대차 가구입니다. 900만 중에서 200만은 정부의 공공임대차로 이제 커버를 하고 있고요. 700만은 다주택자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주택자를 통해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 다주택자들이 주담대도 가지고 있고 다주택자들이 주담대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분들이 월세를 주고 계시겠죠. 두 번째는 전세를 끼고 전세 낀 매수를 하는 것도 이제 이 임대차 시장에 그러니까 55%가 월세고 45%가 전세인데 우리나라 전세 시장은 1,000조 원 정도 되고 그 1,000조 전세에 200조 정도가 전세 대출이거든요. 그러면은 다주택자 기준으로 보면은 임대인이 부채를 일으킨 거는 다주택자 대출이고 주택임대 사업자 기준으로 보면은 기업과 개인이 있는데 지금은 개인 대상으로 그 전체 기업과 개인으로 한 180조 되는데 개인은 20조쯤 되고 이게 5년 내 만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5년 내 만기되는 개인 다주택자 주택임대 사업자 20조는 그냥 신규에 동일하게 취급을 해라 이 얘기는 연장해주지 말라는 거고 그럼 그 20조를 뭐 넘겨받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돌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20조 정도 되는 금액은 이제 개인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우리나라 국가 전체로 보면은 2023년에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이름의 그 13대책 냈을 때 돌렸던 프로그램이 40조거든요. 그러니까 20조짜리는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전세 대출이 200조짜리 사업이고 전체 전세 시장은 1,000조 원이니까 원래 이 대출이 임대인이 똑같이 주임사를 받아가지고 월세를 돌렸다면은 이제 임대인 대출로 갔거나 했겠지만은 그리고 원래 이런 임대차 시장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개인이 안 하고 기업이나 공공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국 가계의 높은 부채는 주택임대업이라는 기능을 정부와 공공기업이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계가 그 기능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높은 가계부채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환하려는 그런 큰 플랜이 하나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 플랜의 일부로 먼저 그러면 전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큰 규모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3월 이후에 계획을 발표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지금 당장은 다주택자 주임사 만기나 이런 거는 어차피 그 방향으로 갈 거라면은 이제 그거를 전화하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돌려라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단기가 다른 거군요. 이게 근데 이제 이 대출 제한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니까 전체로 봤을 땐 총량이 크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파장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일시적으로 전세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분들이 대출 연장이 안 되거나 했을 때는 결국은 거꾸로 말하면 전세를 돌려야 되거나
왜냐하면 본인이 대출을 받으셨는데 월세를 받고 있었지만 레버리지가 안 나온다면 전세를 받아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세를 거꾸로 돌려야 되는 경우거나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임대차 시장은 지금 점점 월세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지금은 전세 수요가 그렇게 세진 않아가지고 임대차 시장에 큰 충격은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다만 임대차는 크게 또 두 종류인데 네. 월세와 전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 사기 사건 이후로 전세에 대한 비선호가 있고 지금 좀 네. 그런 게 있지만은 네. 월세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임대차 시장의 월세 상승이라든가 전세는 큰 상승 압력은 없어서 네. 이제 큰 뭐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우려와 달리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상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3.1도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보다 4도가량 아침 기온 높았고요. 대부분 아침 기온이 이맘때보다 부쩍 올라 있습니다. 어제 16.1도까지 기온이 오른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았는데요. 오늘도 14도까지 올라서 여전히 낮 동안에 포근하겠습니다. 겉옷이 약간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세종, 대전, 광주, 대구, 부산도 같은 기온 14도, 강릉 11, 제주 12도 등으로 대부분 당분간은 이렇게 봄 기온이 가득하겠습니다. 오늘 대기질도 청정할 전망이고요. 일교차는 당분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면서 옷차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일부 수도권과 강원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점점 확대되거나 유지되겠습니다. 산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은 점차 흐려지겠고요. 오늘과 내일 제주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고 오늘 늦은 밤부터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도 비가 시작이 돼 내일은 동해안과 산지, 남부지방에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3.5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피켓팅, 피를 튀는 뭐라고 해야 되죠? 티켓팅이죠. 티켓팅. 네. 네. 신조어에 좀 약하네요. BTS 공연 티켓팅 경쟁 정말 치열한데 대기 인원 10만 명. 근데 무료표인데 안표 가격이 25만 원. 이런 상황 대단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13일 오후 8시에 예매 사이트는 공개되자마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른바 피를 튀기면서 이제 티켓을 예매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25만 원까지 안표가 치솟았습니다. 40분 만에 모든 좌석이 소진됐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무료입니다. 그래서 18,000석은 이제 좌석이 있고 이제 무료로 제공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니 이건 이제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20만 명 정도가 일대에 이제 아마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리 티켓팅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건 대신 티켓을 구매해가지고 구매한 건 아니죠.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수고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 주의해야 될 게 대리규모나 구매나 재판매 등에서는 개인정보 탈취나 사기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했고 또 최근에 이 관련 개정 법안이 있었습니다. 표 부정 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 그리고 부정 판매 이익을 몰수하는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최근에 의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네. 안표는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주변 상권은 좀 약간 두 가지 얼굴인데요. 그 도로에 인접한 곳에 매장들은 뭐 3-4배 이상 물품들을 더 많이 구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광화문 인근의 안쪽 같은 경우는 또 손님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바깥에 너무 많은 인파가 있어서. 네네. 그래서 그쪽 안쪽에 있는 상권의 상인들은 현장이 혼란스러워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좀 우려스럽다. 이런 좀 그늘진 얼굴도 같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우리 K-팝 스타 그리고 월드 클래스의 축구 선수가 나란히 또
우리 국산차 운전대를 잡아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방탄소년단의 RM이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되겠습니다. RM은 그동안 방탄소년단 멤버 가운데 유일하게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 12월에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하거든요. 예. 샷을 생각은 없는데 그냥 따보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차를 모으는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국내 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억 원대 슈퍼카 외제차가 아니라 대중적인 국산 SUV 차량을 운전했기 때문에 국산차를 몰다니 겸손하고 멋지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고요. 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국내 고급 브랜드인 SUV 쿠페를 선택한 것이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참고로 구단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기본급은 150억 원, 계약금과 마케팅 보너스를 포함한 연간 평균 보장수는 161억 원입니다. 리오넬 메시에 이어서 이 구단의 전체 2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네. 최근에 길거리에 중고차, 리스 차량, 외제차 굉장히 많은데 경제적 여건이 안 되면서 외제차 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월드 클래스인데 이렇게 국산차 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원래 스타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트렌드의 변화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 반갑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설 연휴 기간 지나면서 오랜만에 한국 영화 흥행 소식이 들려와서 반갑더라고요. 네, 일단 고무적입니다.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지난해 설과 비교했을 때 일평균 관객수가 58%나 증가했고요. 한국 영화 점유율이 90%를 넘어섰습니다. 네. 특히나 왕과 사는 남자가 단연 화제였습니다. 전 세대가 많이 이제 보셨는데 이 연휴 기간에만 무려 267만 명의 관객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00만을 돌파를 했고요. 손익분기점은 105억 원 제작비에 260만이었는데 지금 현재만으로도 월등하게 뛰어넘었는데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휴민트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보시지만은 제작비가 좀 높아서 400만 이상을 동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어제가 이제 문화가 있는 날 수요일이었고 또 이제 3.1절 대체휴일까지 또 3일까지 있기 때문에 좀 급격하게 보면은 한 1,000만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한 8,900만 정도는 지금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극장에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해준 그런 영화가 되겠고 지금 영월의 청룡포는 지난 설 연휴에도 이제 이전 해보다 5배 이상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소감을 밝히고 있는데 다만 이 세조의 능 관련 페이지에 가셔서 악플을 다는 행위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 49. 이 프로그램이 순직 소방관과 경찰관을 소재로 했는데 좀 논란에 휩싸였네요. 네, 일단 순직 소방관의 사인을 무속인이 맞춘다라는 것이 논쟁이 됐고요. 이게 적절하냐라는 거고 특히 이 고 김철웅 소방교 유족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방송 포맷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더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순직한 고 이재현 경장이 사인을 추론하는 과정에서도 이 전현무 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논란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이 방통위에서 적절하게 규제하거나 심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상파 종합 편성 채널, 보도 전문 채널, 케이블 방송 등의 콘텐츠는 사후 심의 대상이 되지만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 같은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서 방송심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 OTT도 통신심의는 가능하지만 도박이나 불법 정보 등의 위법성 여부만을 판단을 하지 이런 공적 가치 훼손이나 윤리성 논란은 통신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 규제 체계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난 사례가 또 이번에도 불거진 건데요. 사실 방송 전파냐 디지털 통신이냐를 떠나가지고 방송 포맷이거든요. 방송 형식이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방송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에 맞춰가지고 규제할 것은 또 심의할 것은 심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새로운 또 그 논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프테크라는 이 기술 때문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리프는 이제 슬픔, 애도라는 뜻이고요. 테크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다시 이제
불러오는 건데 AI 기술로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들은 또 학계에서는 디지털 강령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예전에는 디지털 특수효과팀이 이제 있어야 가능했던 것이 요즘에 스마트폰 하나로 고인을 이제 불러낼 수 있기 때문인데 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이 개인 정보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건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호 대상을 살아있는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망하거나 동시에 정보 주체로서 권리 능력이 소멸 이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보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네. 고인의 생체 정보나 음성, SNS 기록이 플랫폼 서버에 남아 있어도 유족이 삭제를 요구하거나 이 통제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네네. 이런 것에 관련돼서 데이터 보호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은 입법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2020년에 사후 퍼블리시티권을 법제화했습니다. 사망 후에 40년 동안의 이 고인의 초상과 음성 상업적 이용을 유족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네네. 이런 점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이제 나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했던 반려동물의 식당 동반 출입이 다음 달 1일 3월 1일부터 법적으로 허용된다는데 그러면 무작정 모든 식당에 허용되는 것은 아닌 걸로 생각되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보면 출입구에 예방접종을 마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를 알려야 되는데요. 실제 동물 출입 때는 접종 증명서와 수첩 등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이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용 의자, 케이지, 또 목줄 고정 장치 등 별도 전용 공간 중 하나 이상을 갖추는 것도 필수 조건이고 특히 조리장, 식재료 보관 창고 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해서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그리고 식기와 배변 처리 등을 위한 전용 쓰레기통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특히 털이나 그런 분비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음식물 진열에는 덮개 등을 설치해야 되고요. 공기청정기나 환기 시설도 잘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 이런 걸 현장 실사해가지고 인정을 해서 개와 사람이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식당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일단 자영업자분들은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업장 규모가 넓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2023년 말 기준으로 소규모 업소가 70% 30평 이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곳은 없겠지만 어쨌든 전향적인 방향으로 반려동물인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쨌든 추후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화 이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26일 목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